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 협상을 이틀째 진행 중입니다. 핵시설 폐기와 대북 제재 완화 여부에 초점이 모아집니다. 전국 표준제 공시지가가 지난해 대비 10% 가까이 오를 전망입니다. 서울은 14%로 상승률이 가장 높을 예정입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채택한 기관 투자자들이 주주총회 안건을 반대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대율이 0%에 달해 거수기 주총이라 불리던 이전 모습과 대조됩니다. 20년 이상 상가 투자를 해온 부동산 고수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매입을 투기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양한나입니다. 북한과 미국이 평양에서 북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이틀째 실무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20일 앞두고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와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는 어제부터 평양에서 정상회담 합의문에 담을 비핵화 조치와 상응 조치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구체적인 실무 협상 상황이 즉각 알려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대 쟁점은 영변 핵시설 폐기의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입니다. 또 이에 대한 상응 조치로 대북 제재 완화가 포함될지에 관심이 모입니다. 한편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지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에 대한 낙관론을 폈습니다. 전국 표준제 공시지가가 지난해 대비 10% 가까이 오를 전망입니다. 정부는 지자체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오는 13일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식 발표합니다. 지역마다 득실이 다르다 보니 각 지자체의 상하향 조정 요구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우규 기자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적으로 9.5%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이 14.1%로 가장 높고 광주 10.7%, 부산 10.3%, 제주 9.8% 등으로 전망됩니다. 서울 안에서는 강남구 23.9%, 중구 22%, 영등포구 19.9%, 성동구 16.1% 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땅값이 제일 비싼 명동 네이처 리퍼블릭 부지는 제곱미터당 9,130만 원에서 1억 8,300만 원으로 100% 넘게 오를 것으로 예고된 상태입니다. 이 밖에 강남구 삼성동의 현대차그룹 신사옥 부지는 제곱미터당 4천만 원에서 5,670만 원, 송파구 신천동 제2롯데월드몰 부지는 4,400만 원에서 4,600만 원으로 오를 전망입니다. 보유세 등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표준지 공시지가 정상화 작업이지만 국민 부담이 급격히 느는 데 따른 부작용 우려도 나옵니다. 상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토지 건물에 대한 공시가격이나 공시지가가 오름으로써 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습니다. 세입자에게 전가를 시키게 되면 결국에는 세입자는 결국 월세를 감당하지 못하거나 또 장사가 잘 안 되면 도시 외곽으로 밀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 우려가 있는 일부 지자체는 국토교통부를 방문하거나 공문을 보내 급격한 공시지가 인상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하향 조정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반면 재개발이나 신도시 건설 등이 예정된 곳은 공시 가격이 오르면 토지 보상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 상향 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원규입니다. 사실상 거수기나 다름없었던 기관 투자자들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가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최대 기관 투자자인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채택한 가운데 지난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일부 기관 투자자들이 주총 안건 반대에 적극 나섰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기관 투자자 5곳의 주주총회 안건 반대율이 종전 2배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연금과 자산운용사 같은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지침을 의미합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등에 따르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기관 투자자 5곳이 지난해 주총에서 경영진에 의해 제안된 의결 안건에 반대표를 던진 비율은 평균 11.32%에 육박합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기 전인 2017년과 비교해 2배가량 높아진 수준입니다. 신한 BNP 파리바 자산운용의 반대율은 2017년 주총 때 0%에서 2018년 8.42%로 치솟았습니다. 동양자산운용은 1.32%에서 10.54%로, 메리츠자산운용은 19.41%에서 26.07%로, KB자산운용은 3.92%에서 8.12%, 한국투자신탁운용은 0.31%에서 3.46%로 높아졌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이라는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평균적으로 반대율이 이전보다는 가입 전보다는 증가를 했다라고 한다는 것이 뭔가 이렇게 유의미하게 해석할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좀 크다라고 저는 좀 보여지거든요. 특히 국내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한진그룹의 지배구조 개선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데 이어 최대 기관 투자자인 국민연금이 한진칼의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하면서 기관 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가 거세질 전망입니다.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 시즌에서 기관 투자자들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 여부에 업계의 관심이 주목됩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기업은 297곳,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기관은 75곳에 달합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서울경제TV가 상가투자 전문가 등 경력 20년 이상 부동산 고수들에게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매입에 대해 물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시기에 손 의원처럼 투자하겠느냐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투자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손 의원의 행동이 투기라고 보긴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정창신 기자입니다. 막연한 미래 시점 이익을 위해 지방의 쇠락한 상권에 투자하기엔 시기상조다. 한 상가투자 전문가의 말입니다. 이 전문가는 지역에 온기가 돈다 하더라도 상권 성숙기까지는 대도시형 상권처럼 성장 속도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투기 관점에서 보려면 황금성을 따져야 하는데 투자금이 묶이는 기간을 예상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손바뀜이 거의 없다는 것은 부동산에 대한 투자 가치가 떨어진다는 의미라면서 살 때도 중요하지만 팔 때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역시 황금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목포의 근대 역사문화공간 활성화 사업과 도시재생 사업 등 750억 원의 나랏돈이 투입되지만 지역 부동산 경기 회복은 쉽지 않을 거란 목소리도 나옵니다. 특정 상권을 성장시키는 데는 자본만으로 되지 않고 이색 콘텐츠들이 진입해야 하는데 이 시기에는 수익보다는 버티기를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한 전문가는 지방의 낙후된 상권에 공공자본이 투입된다고 상권의 흥행을 반드시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상권 쇠락으로 공시를 겪고 있는 건물주들은 도시재생 사업에 선정되는 것을 계기로 오히려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움직임이 강하다면서 도시재생 이후에도 전망을 밝게 보는 게 아니라 반짝 활성화에 그칠 것을 염두에 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상가투자 전문가는 지방부동산은 침체의 골이 깊어 이 같은 이슈만으로는 회복이 쉽지 않다면서 임대료 상승 효과도 크지 않아 투자 가치가 떨어진다고 답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휘청이던 우리 조선사들이 부활의 나래를 펴고 있습니다. 새해부터 수주 낭보가 잇따라 전해지고 있고 LNG 생산 확대에 따른 운반선 발주 기대감도 강합니다. 특히 기존 조선업계 빅3 체제가 빅2 체제로 전환되면 이에 따른 체질 개선 효과까지 기대됩니다. 자세한 이야기 경제산업부 김혜영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이 LNG선 발주에 힘입어서 우리 조선업계 부활이 기대가 된다고요? 네, 비온 뒤에 해 뜬다더니 불황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던 국내 조선업이 드디어 청신호를 켰습니다. 연초부터 반가운 수주 소식이 잇따라 전해지고 있고요. 특히나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에 대한 기대감이 강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액화 천연가스 최대 수출국인 카타르가 60척에 달하는 LNG선을 발주하겠다라는 계획을 내놨는데요.
이와 함께 10년 전에도 카타르에서 발주했던 LNG선 53척을 국내 조선업계에서 전체 물량을 다 수주했던 경력이 있었는데 이번 수주 역시 국내 업계가 차지하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이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에서 발주됐던 LNG선 운반은 76척에 달하는데요. 이 가운데 국내 조선사가 무려 66척을 수주를 했습니다. 대단한 성과로 꼽히고 있는데요. 수치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만큼 LNG 운반선에 대한 우리 조선업의 기술 경쟁력이 강하다. 이런 부분들이 이미 반증이 좀 된 셈입니다. 현재 카타르를 필두로 해서요. 전 세계에서는 LNG 생산 능력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LNG 운반선 발주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른바 LNG 운반선의 절대 강자로 불리는 우리 조선업계에서는 그야말로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이렇게 LNG 운반선 수요가 늘면서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또 지난해 한국조선업이 세계 선박 수주 1위를 달성하기까지 했는데요. 하지만 일본이나 중국과 같은 막강한 경쟁국이 있기 때문에 마냥 안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런 이야기가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상 판도는 기술력이 가릴 것으로 보입니다. 박무현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원천 기술에 대한 이 차이를 무시할 수 없다면서 격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는데요. 전 세계에서 한국만이 유일하게 선박 분야에서 원천 설비 기술을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쟁국인 일본이나 중국은 이 기술을 보유하지 않고 있는데요. 실제 저가 경쟁으로 밀어붙이던 중국 조선업은 품질의 한계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기술력이 부족하고 건조 경험이 워낙 적다 보니까 납기를 맞추지 못한다거나 당초에 예상됐던 건조 원가를 상회하는 등 문제점들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와 함께 이 절대 강국으로 불렸던 일본은 스스로 조선업을 축소를 했습니다. 유가가 급락하자 이를 경기 불황의 신호로 보고 판단을 좀 잘못한 건데요. 기술 인력을 대량 해고하는 등 그야말로 산업 업황 사이클을 좀 잘못 봤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조선업은 고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이 우위를 좀 점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실제 이 LNG선 60척 발주를 앞두고 있는 카타르가 일본과 중국을 방문을 했었지만 실상 이 한국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큰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 한국 조선업이 LNG선 기술력에 있어서는 보다 독보적인 경쟁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번 수주 역시 한국 조선사가 따내지 않을까 업계에서는 이런 기대감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조선업이 부활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이끌고 있는 것 중 또 하나가 대우조선해양발의 조선업계 재편이 꼽힌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국내 조선업의 체질 개선이 기대된다라는 업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나서면서 국내 1, 2위 업체들이 합쳐지게 되는 건데요. 그야말로 메머드급 조선사가 이제 만들어지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위상과 경쟁력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쟁력이 굉장히 높아지는 효과가 있는데 출혈 경쟁 등 불필요한 경쟁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인데요. 당초에는 국내 조선 업체들끼리 수주 전쟁을 좀 벌이면서 가격을 너무 낮게 설정하는 등 그야말로 제살 깎아먹기식의 출혈 경쟁 등이 빈번하곤 했습니다. 또한 이 기술력이 높아지는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는 그런 반응들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같은 경우에는 쉐빙선이나 잠수함 등 특수선과 관련된 분야에서 굉장히 강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현대중공업과 이제 이렇게 함께 조선업을 좀 영위하다 보면 현대중공업의 기술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업황이 바닥을 치고 이제 다시 사이클이 좀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조선업이 재편이 된다면 한국 조선업의 제2의 르네상스가 펼쳐지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조선업이 힘들면서 조선 기자재 업계도 많이 힘들었는데요. 조선업이 살아나면 기자재 업계도 좋아진다고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당연한 수순이죠. 조선업계의 체질이 굉장히 약해져 있었는데 이제 좀 반등하고 살아나면서 기자재 쪽에서도 굉장히 반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조선 기자재 업체 쪽에서 이제 인력을 충원해 나서는 등 좋은 소식들이 좀 들리고 있는데요. 선박 엔진 부품을 만드는 선보공업이 5년 만에 50명의 공채를 모집하고요. 또한 파나시아도 올해 70명 이상을 채용한다라는 계획입니다. 업계에서는 보통 선사의 수주 물량이 기자재 업체로까지의 영향을 좀 미치기에는 1년에서 1년 반 정도의 시차가 걸린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난해 바닥을 찍고 이제 수주를 좀 하고 있는 만큼 올해부터는 기자재 업계에도 좀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이렇게 조선업이 살아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아직 많이 불안정한 모습인데요. 조선주들 주가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조선주의 주가 흐름은 조금 들쑥날쑥합니다. 오늘 장 마감 상황부터 좀 알려드릴 텐데요. 대우조선해양은 오늘 합병에 대한 기대감에 힘입어서 2.37%의 상승 마감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1일 7.6% 가까이 하락한 이후에 오늘은 보합으로 마감이 됐고요. 삼성중공업도 3.16%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조선업의 주가가 다소 좀 흔들리고 있는데요. 다양한 우려감과 기대감이 좀 뒤섞이면서 주가의 향방을 가늠하기는 현재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를 놓고 특히나 대우조선해양의 유상증자 공시로 인해서 지분 가치가 희석됐다, 이런 우려들이 좀 나오면서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는데요. 투자 전문가들은 신주 발행가액과 할인율 등 유상증자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여파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조선업종 주가의 단기 부진은 불가피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처다, 이렇게 조언하고 있는 투자자들도 있는데요. 이번 인수를 통해서 조선업계가 좀 재편이 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강화는 당연히 일어날 거고요. 최근에 수주가 굉장히 잇따르게 잘 되고 있고 업황 사이클도 좀 올라가면서 업황이 회복된다고 하니까 아마 이런 부분들이 중장기적으로는 조선업의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조선업황 부활 조짐에 대해 김혜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정부가 폐의결제 한도를 확대하는 등 간편결제 관련 각종 규제 완화를 추진합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200만 원으로 묶여있는 충전 한도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은 전자화폐의 발행권면 최고 한도를 20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등을 충전할 수 있는 돈의 한도가 200만 원이라는 겁니다. 금융위는 결제 한도를 늘려주는 대신 페이 업체의 소비자 보호 방안도 만들도록 했습니다. 페이 업체는 고객이 충전한 돈의 일정 비율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지급 보증 상품에 가입해야 합니다. 업체가 망하거나 사고가 생겨 고객이 충전했던 돈을 찾지 못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페이 업체에 월 30만 원 안팎의 소액 신용 공여 기능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신용 기능을 넣은 하이브리드 체크카드나 후불형 교통카드처럼 소액의 신용 공여를 허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부동산개발정보회사 지존이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예산 세부 내역을 분석한 결과 올해 철도와 도로 등 SOC 사업을 통한 토지 보상비가 약 1조 5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고속도로는 18개 노선에서 약 9,991억 원의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전체 SOC 보상비의 66.7%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보상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서울 세종 고속도로로 나타났습니다. 안성 구리 고간 보상에 3,229억 원이 들어갑니다. 철도 사업으로는 고속철도 3개, 광역철도 5개, 일반철도 15개 등 총 23개 노선에서 총 2,825억 원의 보상이 이뤄집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에 가장 많은 848억 원의 보상이 이뤄집니다. 지존은 올해 SOC 보상금 외에도 공공주택지구 등을 통한 보상비가 20조 4,523억 원에 달해 연내 시중이 풀리는 전체 토지 보상금이 22조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관측합니다. 이는 2010년 이후 토지 보상비로는 9년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정부의 대표적인 주거복지 사업인 주거급여 지원을 위해 방문조사에 나섭니다. 특히 거주지 부재나 연락처 오류 등으로 수급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없도록 촘촘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거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을 위해 올해 95만 수급 가구에 대한 방문조사를 벌입니다. 주거급여는 소득과 주거 형태, 그리고 주거비 부담 등을 고려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용을 보조해주는 사업입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4인 가구는 월 임대료 36만 5천 원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 인정 금액이 중위소득의 44% 이하, 4인 가족 기준으로는 월 소득이 약 203만 원 이하인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정부는 올해 주거급여 사업비로 총 1조 6천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LH는 거주지 부재나 연락처 오류 등으로 수급이 중지된 가구를 집중 관리해 미수급 가구를 줄여나갈 방침입니다. 아직 주거급여를 혜택을 아직 받지 못하고 있는 가구가 있어 유동인구가 많은 현장을 찾아가
홍보와 상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거급여 콜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할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작년 우리나라에서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지으면서 순증한 건축물의 총 연면적이 여의도 63빌딩 470개와 맞먹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8년 말 전국 건축물 연면적은 전년보다 1억 1219만 제곱미터 증가한 37억 5412만 제곱미터로 나타났습니다. 늘어난 연면적은 63빌딩 연면적의 470배이고 여의도 전체 면적의 38배에 달합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4,835만 제곱미터 증가한 16억 9,006만 제곱미터이고 지방은 6,384만 제곱미터 늘어난 20억 6,406만 제곱미터로 나타났습니다. 준공후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은 전국 266만 6,723동으로 전체 37.1%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노후 건축물의 비율은 수도권이 27.5%, 지방은 40.8%로 지방 건축물이 더 낡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여보 최현미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며 낮 동안에도 체감온도는 영하권에 머물렀습니다. 내일 아침은 기온이 더 낮아지면서 강한 한파가 예상되는데요. 서울 아침 기온 영하 10도에서 한낮에도 영하 1도에 머물겠고요. 주말 동안 추위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옷차림 따뜻하게 입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울릉도와 독도에는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찬바람이 미세먼지를 밀어내며 전국이 보통 단계 보이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하루 사이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수도 간 동파 사고에 주의하셔야겠고요. 한낮엔 서울 영하 1도가 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울릉도는 종일 눈이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구름만 다소 지나면서 속초 1도에 머물겠습니다. 남부지방 역시 기온이 내려가며 아침 기온 전주, 대구 영하 7도에서 낮 동안 광주 5도, 대구 4도로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전해상에서 풍랑특보가 발효되면서 물결은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동해상에는 눈이 내리겠고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한파는 월요일 낮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하며 점차 풀리겠고요. 주말 동안 동해안에는 눈이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